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인도 하는. 제가 이 안내 팜플렛 보니까 정말 우리 이호선 교수님 말씀 다시 생각이 납니다. 이거 우리 국가를 흔들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고 국민들이 전부 피해자가 되게끔 만들고 우리 장기표 대표님처럼 다 내가 책임이라고 느껴야 되는 게 특히 우리 사회자까지 포함하니까 전부 국자가 다 들어갑니다. 단국, 건국, 국민 이것도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참 국가와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플로어에 꽉 채워주셔서 아주 투명인간으로 아주 가득 채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마 국가적인 관심, 국민적인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세미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황도수 교수님 공법적인 시각에서 참신하게 접근하는 것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호선 교수님 말씀처럼 더 이상 수사 안 해도 지금 나온 것만 해도 충분히 배임이 된다는 것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장동 게이트 진상규명 범시민연대가 발족하기 직전에 우리 대장동 게이트 진상 조사를 담당하는 특검팀을 우리 장기표 대표님 중심으로 사실은 만들었습니다. 이름하여 국민검사, 국민법정을 마치 모의재판처럼 우리가 이걸 출범하기 전에 국회에서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국민공소장을 벌써 작성을 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원래는 법원에 제출해야 됩니다만은 그래서 국민특검까지 다 지정돼서 특히 또 배심원으로 재판을 했습니다. 우리 전국에서 배심원을 모집을 해서 그런데 시국이 이러다 보니까 아까 국민하고 국가를 걱정했습니다만은 이 국가나 국민이 관심이 없으니까 뉴스에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재판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국민들이 세금 내고 일하기도 바쁜데 이렇게 재판까지 국민이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이 재판을 끌고 온 주범이 누굽니까? 김호수 검찰총장이죠. 검사가 제대로 안 하니까 이렇게 했다. 그러면 김호수는 직무유기로 김호수도 같이 기소를 해서 김호수는 징역 몇 년이었죠? 1년. 법정 최고형이 직무유기는 징역 1년 이하에 처벌하게 돼 있어서 김호수가 살았다 싶을 겁니다. 김호수 총장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마 두 분 다 항소를 하면은 머지않아 국민법정 항소심이 열릴 것 같은데 더 이상 핑계 대지 말고 비선이라고 하고 뭐 이리저리 핑계 대지 않더라도 충분히 기소가 가능한데 안 했다는 걸 우리 국민들한테 알리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저도 뭐 간략하게 저는 이 사건은 그냥 대장동 사건, 대장동 개발 의혹 이렇게 하지 않고 아예 네이밍을 저는 대장동 부동산 투기 아까 민관 사업이라고 했다시피 그 활용을 해서 부동산 투기입니다. 결국은 민간 사업처럼 하는 대장동 부동산 투기의 공적 분야에서 특혜를 줬다. 부동산 투기는 민간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이름을 저희들이라도 앞으로 이 사건은 부동산 투기 특혜 사건 투기만 있으면 개인이 혼자 하는 건데 특혜까지 준 게 공공과 민간이 합작한 거다. 어떻게 보면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생각나죠. 낮에는 지킬 박사였다가 아니 하이드였다가 밤에는 지킬이 되는 그런 식으로 양면이 그대로 나타난 사건인데 제가 한 가지는 조금 검토가 부족합니다만은 과연 이익 배당이 불가능한지는 저는 아마 이 친구들도 검토를 했을 것 같아요. 검토를 해서 그래서 민관 합작 형태로 취해서 분양을 할 때 분양가 상한제도 피하는 걸로 봐서는 민간 방식으로 분양을 했기 때문에
이익 분배도 가능하다고 나름대로 판단했을 것 같아요. 순수하게 공법적인 영역으로만 판단한 것은 아닌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이호성 대표님이나 장기표 대표님 중심으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사건이 참 어렵습니다. 국민들한테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잊혀져 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설명하기가 힘들고 기자들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이 사건을 간략하게 국민들한테 쉽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빨리 모색을 해서 거꾸로 이재명은 얼마나 간단하게 설명을 하느냐. 나는 당군 이래 최대 대장동 사업을 일으켜서 당군 이래 최대 5천억의 수익을 성남시 또는 국가에 안겨줬다. 이거보다 큰 게 있느냐. 따라서 내가 한 사업 이후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나를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다. 얼마나 귀에 속속 들어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반박하려고 하니까 우선 배임 액수 틀리죠. 기자마다 틀리죠. 검사가 틀리죠. 기소할 때마다 처음에는 600억 했다가 1800억 했다가 우리 국민공소장에서는 좀 늘려봐도 3000억이었습니까? 1차 3000억이었다가 할 때마다 액수도 틀리고 하니까 계산 방법도 복잡해지고 이제 누가 물으면은 숫자가 스스로 스텝이 꼬입니다. 빨리 우리끼리는 확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1페이지 나오는 1번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의 이해 특징이라고 해서 이것만 하면 우선은 저 나름으로 될 것 같아요. 이 사건이 우리 이호성 대표님 중심으로 해서 문제가 된 것은 실현된 토지 수익만 가지고 한 겁니다. 실현된 토지 수익이 가장 최근에 이익 배당으로 된 토지 개발의 투기적 수익이 5,900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토지 수익만입니다. 여기 아파트 끼워 넣으면 복잡해지니까 토지 수익 5,900억을 어떻게 배당을 하느냐. 당연히 성남의 뜰이 시행사고 SPC 특수목적법인이니까 성남의 뜰을 구성하고 있는 작은 회사들 있죠. 우리 화천동인부터 천화동인 1, 7호까지 이것들 사이에 개발공사 사이에 분배가 어떻게 되느냐만 명백하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성남의 뜰은 과반 지분을 만들기 위해서 50% 플러스 한 주당 1,000원입니다. 이게 장난인 거죠. 그러면 성남의 뜰 지분은 50억 전체 50억 중에서 25억 1,000원입니다. 1,000원을 왜 붙였을까요? 만원도 아니고 100만원도 아니고 바로 한 주를 해서 과반으로 해서 아까 지킬박사 아이들처럼 공공이라는 냄새를 풍기기 위해서 그러면 수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50% 아까 도시개발법에도 50% 이상이면 공공을 하니까 그래서 공공 수용을 강제 수용하기 위해서 1,000원을 더 넣은 겁니다. 그럼 나머지 50%를 가지고 또 배당을 했는데 이제 다른 분들한테도 설명할 때도 성남의 뜰은 5,900억 중에서 50%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830억밖에 못 받았고 거꾸로 화천대유나 천화동인 같은 것은 전부 합해도 7%입니다. 7% 갖고 있는 사람이 4,040억을 배당받았다. 배당 비율로 따지니까 12만 %다. 우리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손절할 때 웬만큼 하면 손절하고 어깨하고 무릎 사이를 보통 이야기를 하죠. 손절할 때 10% 20% 이익이 생기면 눈 딱 감고 이제 그만두라 합니다.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10% 20%가 아니라 배수로 치면 1200배지만은 수익률은 퍼센테이지로 계산하면 12만 %입니다. 세상에 당군 일에 12만 %는 그렇게 해서 로또 복권보다 더 수익률이 높다고 하죠. 이게 어떻게 괜찮으냐 이렇게 설명하시면 좀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화천대유 천화동인 이름이 여러분 기억이 됩니까? 저는 이 이름 외우는데 한 달 걸렸어요. 아마 우리 국민들이 까먹기 쉽고 기자들도 모르는 이유도 원래 사기꾼들이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왜냐? 빨리 사기치고 회사를 문 닫고 떠나면은 뉴스의 홍수 속에 국민들이 기억을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인터넷 검색을 하려고 해도 이름이 뭐더라? 뭐 하천 뭐 하다가 검색을 포기하죠. 이름을 삼성이라고 지어놓으면 100년이 지나도 검색하면 나오죠. 이렇게 천화동인 1, 2, 3, 4, 5, 6, 7 그렇게 해서 이름 처음에 한번 분식을 해서 한번 속이고 두 번째 속이는 것은 SK증권을 이용하는 겁니다. 처음에 성남의 뜰 사업시행자 공모에 신청한 데 보면은 천화동인은 완전히 숨겨져 있고 SK증권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치 순수하게 금융기관이 투자한 줄 아는데 알고 보니까 SK는 한 푼도 안 되고 금전투자신탁이라는 형태를 취해서 SK 뒤에 전주가 천화동인 1 내지 7호가 있다는 것은 기자들도 이 사건 진행이 한참 진행되고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인 장부에는 천화동인이 안 나오죠. 이렇게 이중적으로 벌써 이름을 숨기고 있는 걸 보면 이재명이가 또는 우리 국민이 또는 우리 검사가 딱 보면 알죠. 제가 사실은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검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주로 이 사건도 검사의 시각에서 보면은 바로 그런 게 보이는 겁니다. 이름을 이렇게 카바를 하고 벌써 들어가는 이 자체가 그 정도를 하겠습니다. 여하튼 토지 수익만 갖고 하면은 숫자가 헷갈리지 않습니다. 여기 아파트는 아직 실현이 안 됐습니다. 자, 5천억 중에서 4천억을 김만배가 다 가져갔다고 하면 편한데 이재명 시장은 지금 후보죠. 후보는 쟁점을 흐리기 위해서 5천억 이상 수익을 봤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5천억을 나누는데. 근데 이재명 시장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아직 실현되지 않은 아파트까지 포함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아직 실현이 안 된 거죠. 실현이 됐다는 의미는 배당이 끝난 거는 5천억밖에 안 됩니다. 5천억 배당 끝난 것 중에서 4천억이 천화동인 화천대유가 다 가져갔고 나머지 천억이 성남시다. 이렇게 스톱해야 되는데 이재명이 아직 실현도 안 된 거, 터널 짓는 거, 도로 만드는 거 이런 거 다 때리 넣어서 5천억이다 하니까 아니 5천억 이익 남았는데 5천억 이상을 가져갔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아파트 분양이 실질적으로 좀 끝나가고 있다니까 아마 정산되면은 2차 배당을 아마 할 겁니다. 우리 이호성 교수님 중심으로 배당 중지 지금 재판도 하고 배당 무효 재판도 지금 하고 있는데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배당이 되는 그 배당 무효 소송을 하는 것도 바로 5,900억 배당하는 것을 무효로 한다는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쟁점은 5,900억 지금까지 이루어진 토지 배당만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설명하기도 좋고 항상 일관될 것 같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배임이고 이것만 보더라도 개인한테 5천억 중에 4천억을 갖다 밀어준 거고 시는 받았다는 것도 1,800억인데 1,800억도요. 원래는 임대아파트를 짓기로 한 걸 임대아파트를 안 지은 거 알죠? 그 임대아파트 안 짓기 때문에 민간 분양으로 해서 생기는 이익이 공교롭게도 1,800억입니다. 저는 아마 그 특혜를 임대아파트를 하면은 아파트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고 다 일반 분양아파트를 하면 그러면 그 이익이라도 시에 넘겨라. 그래야 시가 좀 덜 아마 그걸까지 1,800 빼버리면 지금 실현된 것은 저는 성남의 때는 거의 없지 않나 싶을 정도로 사실은 계산상은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은 진행 중에 수사상의 문제점을 설계자와 수익자의 관계 같은 거 3페이지부터 간단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 이야기에서 다 알고 있겠습니다만 초과 이익 회수에 대한 우리
또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의 뜰이 최대 주주지요. 50%의 지분을 갖고 있는 그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밑에서 건의해도 위에서 잘랐다라는 거. 그것도 사실 수사가 안 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지난 총선 4.15 총선을 전후해서 김만배가 화천대유라는 건 1인 주주입니다. 1인 주주라는 것은 주주가 지원차밖에 없으니까 지원차 다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대표이사는 월급쟁이 한 명 갖다 놨습니다만 거기서 법인이 1인 법인이라도 법인과 개인은 다릅니다. 근데 법인으로 들어온 돈을 1인 주주인 대표이사나 1인 주주가 돈을 빼오는 방법이 우리 법적으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대여금 형식으로 김만배가 현금 473억 원을 대여금 형식으로, 왜냐 주주 배당을 또 금방 또 할 수도 없고 하니까 대여금 형식으로 지회사지만은 지한테 대여하는 형식으로 현금 인출하는 게 바로 지난 총선 전후입니다. 검찰이라면은, 제가 검찰이면 당연히 이 현금 흐름을 조사를 할 것입니다. 지금은요 정치 자금하고 조폭들이나 마약쟁이들이 쓰는 돈의 현금이지 그 이외에는 여러분도 그렇죠. 저도 제 주머니에 현금은 얼마 없습니다. 여러분도 다 카드 쓰잖아요. 지금 수표도 안 쓰는 세상인데 현금 473억이 어디 쓰느냐. 공교롭게도 4.15 총선이 있었으니까 선거 자금이나 정치 자금은 수표로 카드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조사를 하는 게 촉이 밝은 검사 같으면 아마 특검도 앞으로 그걸 해야 될 겁니다. 이게 수상하기 때문에 FIU라는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벌써 지난 4월 1년이 다 돼가지고 화천대유 김만배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서 경찰에 자금 추적을 하라고 보냈습니다. 보냈는데도 미적미적거리고 그 이후로 소식도 없지요. 하여튼 검찰 수사 결과 기소 내용, 이게 아까 우리 발제자나 토론자가 말씀하신 대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윗선을 자르는 건데 잘라도 지금도 해도 된다지만 저는 그 자르는 형태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 앞으로 특검, 저는 특검이 지금 2달 남은 이 시점에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새 정부에서 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렇지만 우리가 특검 주장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까먹지 않게끔,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 맞아서 돌아가셨을 때 한 3년을, 결국 1년 이상을 병원에 입원했는데 3년을 시들었습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죠. 우리 국민들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특검을 계속하고 국민 재판도 계속해 나가면서 쟁점을 삼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 꼬리를 자르는 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소된 사람이 5명입니다. 3페이지 가운데에 유동규가 제1바로 기소되고 그 다음에 김만배, 나무, 천하동인의 둘이죠. 그 다음부터입니다. 나머지 둘은 정영학 회계사, 그 다음에 그 유동규 말고 여기 빠졌네 하면 저 뒤에 나오는 전민용 변호사. 여기서 핵심이 불구속된 사람. 정영학 회계사가 불구속된 것은 이분이 녹취록을 내고 수사에 협조를 했기 때문에 뭐 불구속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법원에서 재판 시작했습니다. 재판 시작을 했는데 유일하게 4명 중에서 정영학 회계사만 자백을 했어요. 뇌물도 자백을 하고 배임도 자백을 했는데 유동규, 김만배, 나무는 아직 당연히 자백을 하지 않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불구속을 한 거는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제일 마지막에 기소된 사람이 5페이지 위에 4번에 나오죠. 최근 12년 아니 12월 21일 일주일 됐나요? 일주일 전에 마지막으로 전민용 변호사가 기소됐는데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불구속 기소된 이유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한 번 기각됐습니다. 사실 한 번 기각되면은 더 청구해야 됩니다. 이걸 안 하고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 놓고도 공소장에 보면은 모든 책임을 전민용 변호사한테 물어요. 가장 윗선을 전민용한테 미루어 놨습니다. 이게 꼬리 자르기,
윗선으로 올라가는 걸 막는데 가장 배후 책임자를 검찰이 정민용 변호사로 보면 정민용이를 불구속하면 안 되죠. 자백한 것도 아니고 수사 협조한 것도 아닌데 우리 조준성 검사라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하고의 관계에서 문제가 됐을 때 조준성 현직 검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니까 2번, 3번씩이나 구속영장 청구하는 판국에 왜 정민용이는 구속을 안 합니까? 뭐 그건 뒤에 자세히 읽어보면 나옵니다만 여하튼 유동규가 제일 먼저 기획본부장이 구속이 됐다가 기소가 됐습니다. 유동규는 그 유명한 그 핸드폰을 갖다 던진 사람이죠. 그 핸드폰을 찾았는데 아직 포렌식도 못하고 있다는. 검찰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 포렌식을 할 수 있는 수도 안 하는 건지 이제 앞으로 특검이 해야 될 일이죠. 뭐 나머지는 시간 관계상 처음에 검찰은 유동규를 잡아서 제일 먼저 기소를 했습니다. 구속해서. 그러면서 처음에는 유동규에 대해서 배임 혐의를 걸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신경이 쓰인 거죠. 구속영장 청구할 때는 배임 플러스 뇌물을 했다가 기소할 때는 배임은 쏙 빼고 뇌물만 액수 줄여서 3억 5천인가 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여론이 들끓으니까 추가 기소를 하면서 배임을 집어넣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다음에 추가 기소를 하면서 뭘 넣었느냐 700억 원을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로 700억 원, 녹취록에 나오는 700억 원이 그분 거다. 그분. 검찰의 의도는요. 녹취록에 나오는 그분을 우리 국민은 시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검찰은 유동규한테 덮어씌웠습니다. 그분이 유동규다. 이렇게 해서 4페이지 제가 밑줄 쳐 결국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김만배가 녹취록에 나오죠. 김만배가 그분이라고 했는데 김만배가 사실은 천화동인 지 혼자 소유주죠. 그런데 지게 아니다 그분 거다 했지요. 그런데 그분이 검찰은 공소장에 추가 기소를 하면서 700억 원을 유동규의 책임으로 넣으면서 마치 그분이 유동규인 것처럼 오리 자르기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소가 된 게 화천대유 김만배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입니다. 이분도 배임 횡령 뇌물 여기서 이제 김만배가 핵심이죠. 김만배는 권순일 대북부관하고 제가 나중에도 나옵니다만은 우리 박영수 이런 이제 결국 사법 비리하고도 연결되는 고리 이걸 당장 해야 됩니다. 근데 검찰이 안 합니다. 앞으로 특검 수사는 그것도 남아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정영학 회계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취록으로 인해서 불구속 기소가 됐고 이 양반은 첫 재판에 12월 6일 날 했는데 배임 뇌물 공소사실 다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민용 변호사 큰 글씨로 한 거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불구속 기소된 정민용에 대해서 밑줄 근 5페이지 제일 밑에 주도적인 배임 행위라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죄명이 배임, 특가법 배임, 부정처사 후 수뢰죄, 범죄 은닉 이렇게 해서 검찰이 최종적으로 성남의 뜰에 피해자가 성남의 뜰이죠. 성남의 뜰이 피해본 액수를 1827억 액수가 검찰도 달라졌죠. 그래도 높였습니다. 처음에 600억 했다. 그런데 우리 학원도 성이 차지 않지. 우린 여기 휘말리지 맙시다. 여하튼 검찰은 최종적으로 1800 배임액을 1827억 원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범이 정민용인데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시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구속 기소를 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기각한 것은 주범이라서 기각한 게 아니라 증거가 부족한 것. 사실은 검찰의 수사가 미진한 거다. 시간 관계상 다 말할 수 없습니다만 예. 6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은 윗선의 규명 없이 꼬리 자르기의 전형이다.
뇌물 35억 원 붙여놨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다. 뇌물 35억 같으면은 정 변호사도 징역 10년 이상은 실형이 나올 거로 예상되는데, 자, 이러면 종합해서 6페이지 별표 3개. 과연 그분은 녹취록에 나오는 그분은 검찰의 견해에 따르면 유동규는 700억을 받기로 한 사람이니까 유동규다. 아니면은 정민용이다. 이건 검찰의 시각입니다. 정민용이다. 왜냐?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했기 때문에 그분이다. 그래서 35억을 700억 원은 지금 아직 실현 안 된 이익이지만은 35억은 정민용이가 현실적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정민용이 그분이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누구냐? 저희는 뭐 시장이 그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걸 쭉 적어놓은 겁니다. 시간 있을 때는 보시면은 이제 검사의 입장에서 저는 쭉 썼기 때문에 추가 수사의 필요성도 간단하게 의문의 자살자 유한기 사업본부장 김문기 개발처장 이 사람들이 사망한 원인도 수사를 해야 됩니다. 죽었다고 해서 덮으면 안 돼요. 수사를 해야 진상을 밝혀질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8페이지에 순속한 수사 대상. 왜 신속하다는 붙였냐면 공소시효가 임박합니다. 직권남용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이게 2014년, 2015년 벌어진 사건인데 벌써 2022년 되면 공소시효가 이제 다 돼가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 대상. 물론 뇌물 같은 경우는 특가국으로 가면 또 뭐 시효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거기에 정진상이라는 지금 핵심이죠. 대통령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의 부실장. 어떻게 보면 핵심 중에 핵심 정진상이 유동기가 숨지기 전에 사장 시장님 명의라면서 황무성 공사 초대 사장을 사퇴를 시켰을 때 이름이 나오는 그 정진상입니다. 이 직권남용이죠. 사퇴를 하기 싫은 사람 우리 박근혜 대통령 직권남용 그 문공부 직원 사퇴시켜서 직권남용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정진상이도 해야 되고 빨리 해야 됩니다. 이성문이 아마 이재명 후보 측근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불가능할 거고 이성문도 화천대유 전대표입니다. 이분은 그 마지막으로 자살하신 분 김문기 처장이 돌아가시기 6시간 전에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이성문입니다. 근데 왜 이성문을 조사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성문도 조사해야 되고 또 세 번째는 이재명도 제가 추가를 했습니다. 기타 추가 수사의 필요성 이거는 특검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특검이 해야 될 걸 제가 쭉 적어놨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여기 나오는 회사는 SPC를 이용을 해서 전부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직원이 거의 없어요.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물론 특수 목적이니까 그것만 하면 되는데 천하동인 이하는 배당받기 위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전부 친척들 집어넣어서 페이퍼 컴퍼니, 차명거래, 자금 세탁 이거 조사해야 됩니다. 검찰이 이거 하고 있다는 건 전혀 안 합니다. 내가 검사라면 이거 다 할 겁니다. 자금 세탁, 차명거래 통한 거. 그리고 이 지사 측근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것도 뭐 읽어보면 또 조사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사업 설계자와 거액의 부동산 부당이득 귀속자의 관계. 우리 이재명 당시 시장은 항상 나는 이런 한 푼 안 먹었다지요. 여기 핵심입니다. 개발사업 설계는 했지만 이런 한 푼 다 먹었다. 거액의 부당이득 귀속자의 관계는 수사를 해야 됩니다. 배임죄는 한 푼도 안 먹어도 아까 우리 황도수 교수님은 이익을 주는 것도 배임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본인은 한 푼도 안 먹어도 배임입니다. 제3자한테 이익을 주고 본인은 성남을 뜰 나아가서 성남시가 손해를 보는 거 종국적으로 그게 다 배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한 푼도 안 먹었다 하는 것은 배임하고 관계없는 일입니다. 한 푼도 안 먹어도 배임은 성립이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향후 수사 관련 여러 가지 선택지는 쭉 적었습니다만 저는 결론으로 바로 특검도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사태 특검을 할 때 특검 후보를 당시 야당 민주당하고 안철수당에서 특검 후보 2명을 야당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영수가 박지원 그 당시 야당 안철수당에 있던 박지원이가 추천한 박영수를 특검했습니다. 그럼 똑같이 이 사건 대장동 사건도 특검을 지어장 2명을 후보를 추천한다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나 다음 정권에서도 야당한테 추천권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공정하죠. 그래서 특검법을 만들 때도 핵심은 추천권을 그런 전례가 있으니까 최순실 특검 때도 특검 후보 2명을 야당에게 줬다. 그리고 대장동 특검도 후보 2명을 야당한테 주자. 이렇게 하고 마지막은 7번 12쪽입니다. 차제 나라를 죽이는 법조. 저도 법조인 출신입니다만 맨날 마이크 들으면 반성합니다. 이 법조인들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데 저는 한 50%는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이게 대장동 사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우리 곽상도부터 시작해서 권순일까지 새 정부의 과제로 남겨놓겠습니다만은 50억 클럽이 전부 법조인들이죠. 고문료 특혜 거기다가 이재명이가 스스로 이야기한 것만 해도 그 선거법으로 변호사 비용 2억 5천만 원 들었다고 스스로 자백하죠. 아마 최소한으로 줄인 걸 거예요. 아니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황도수 교수님이 월급 이야기하고 청년 이야기했는데 변호사 수임료가 선거법 위반 무슨 무죄 났는데 그 한 건 가지고 2억 5천 썼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법조를 개정한 이걸 계기로 해서는 저는 법조 개혁부터 정관예우 법조 카르텔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그런 법조인을 안 썼으면 지금 유죄 났을까요? 그러면 정의가 아니죠. 무죄는 변호사가 없어도 무죄고 유죄는 변호사가 아무리 뛰어나도 유죄가 되는 게 형사사법 정의입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 수임료를 좀 제한하는 것이야말로 다음 정권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이 되지 않나. 검찰권 약화시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변호사 수임료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 다산 정약용 선생님 한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재판관이 하늘을 대신해서 그를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자세히 헤아리지 아니한 채 살려야 할 사람은 죽이고 죽여야 할 사람은 살리고도 태연하고 편안할 뿐만 아니라 우리 현실입니다. 재판관이 검사가 돈에 흐려지고 여자에 미혹되어서 비참한 백성이 고통으로 울부짖어도 구제할 길 모르니 화근이 깊다고 해서 흠엄신서의 서문에 형법서가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이 조선시대에 망한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나라를 죽이는 법조라는 표현을 쓰니까 대장동 사태를 이재명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법조개혁 우리 권순일부터 박영수까지 거기다가 곽상도까지 법조개혁의 하나의 그 시금석으로 그 횃불로 삼아서 진정하게 제대로 살만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게 우리 대장동 사건의 교훈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